예, 이번 시간에는 폐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건의 시간대는 2013년입니다. 2013년 8월 15일인데요. 광복절 날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다고 합니다. 아침 6시경, 06시경에 56세 된 여성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내연남 58세의 조 씨입니다. 조 씨의 집으로 갑니다. 왜 갔냐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내연남의 집에 그 내연녀가 이렇게 찾아간 이유는 있겠죠. 그 이유는 아침이면은 이 내연남 조 씨가 자신도 출근을 하면서 반드시 이 내연녀 여성에게 모닝콜을 해줬다고 해요. 저 사이 좋은 내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상 모닝콜까지 해주던 내연남 조 씨가 연락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다 판단돼 갖고 왜 오늘은 모닝콜 안 해줘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소식이 두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내연녀가 내연남 집으로 간 겁니다. 당연히 내연남 이 조 씨는 아내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남성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두들겨 봐도 현관문은 잠겨 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전혀 없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조 씨, 이 내연남 조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시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07시는 단 한 채 그 오차 없이 출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연락도 안 되고 해서 이상하게 보고 찾아간 거고요. 그래서 이 내연녀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복도식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향합니다. 안방 쪽으로 갔더니 불은 꺼져 있어요. 꺼져 있고요. 저 문 여는 순간 얼핏 보니까 방 안에 있는 서랍이 다 열려 있고 옷이 흩어져서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벽 쪽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그 이불을 걷자 바로 거기에는 조 씨가 사망한 채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이 여성이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급히 112를 통해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시간대가 06시 57분입니다. 이때 이 여성이 신고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강도가 든 것 같다. 일견 현장의 모양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살해돼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죽어 있고 옷으로 또 서랍은 다 열려 있고 난장판이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사람을 살해하고 도주한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경찰도 최초에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지구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딱 통제하고 또 119도 출동했습니다. 피해자 상태 확인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고요. 이때 담당팀이 이제 강력 6팀입니다. 강력 6팀. 그래서 그때부터 수사가 개시돼 가지고 목격자 조사 등등에 임하게 됩니다. 이 목격자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신고한 여성이 목격자입니다. 그 여성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망한 피해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어딘가에서 누군가로부터 살해가 되면요, 살해되는 순간, 그 순간 내 일상의 모든 것,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경찰이 다 깐다고, 다 훑어본다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사를 하려면. 결국은
이 피해자 조 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봐야지 살해 원인과 동기하고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피해자 조 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7시 땡이면 출근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실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맞습니다. 뭐 본인의 업으로는 성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대형 도매시장에서 일수를 하는 대부업자입니다. 이게 나오면 형사들 긴장해요. 아무래도 사채업,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을 가질 만한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채 주고 난 다음에 제때 돈 갚지 않으면 적정한 폭언, 물리력 형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상해 있고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부업자나 사채업자가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형사들 입장에서는 수사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도 긴장했다고 해요. 이분 대부업자래. 형사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야, 이거 사건 수사 난해하겠다. 수사 대상자 엄청 많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신고를 한 이 내연녀 같은 경우는 송파구 쪽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시는 여성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여성도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하고 대출을 받아서 서로 거래가 있으면서부터 이제 아마 내연 관계가 형성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3일 저녁에, 지금 15일 발견됐죠? 13일 저녁에 통화가 마지막 통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돼서 한 이틀 정도 두절되니까 궁금해서 자기가 열쇠도 갖고 있으니까 15일 날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 가지고 시신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3일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사망한 조 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대요. 누렇게. 대부업 하시니까 아마 상당히 큰 종류의 금목걸이 그리고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시신 상태로 발견된 이 즈음에 보니까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강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또 대부업자는 항상 현찰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들의 어떤 선택받을 가능성도 다른 신분에 비해서 높지요. 경찰도 아마 이 당시까지는 일견 강도살인 사건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자, 현장 감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장 감식. 이 현장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동 주택가입니다. 반지하방을 포함해서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2층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그리고 그 주택 앞에는 조그마한 그 공원이 존재하고 있고요. 대문이 있고 대문 외에도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이. 그리고 현관문은 요즘 쓰는 것처럼 문 닫히면 자동으로 드르륵 잠기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열쇠로 돌리는 열쇠 시정 장치의 현관문이었습니다. 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요. 강도가 들었다면 현관문이나 창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흔적 없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즉 말하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외침 흔적이 없는데도 이 여성이 문을 따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잠겨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범행을 한 이후에 도주하면서 문을 다시 열쇠를 사용해서 잠그고 도주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그 현관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문이 묻을 수 있으니까 지문 채취를 한 석 점 정도 했어요. 그게 거기서 범인이 나올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그리고 시신을 보면 이 시신은 머리 앞쪽에 둔기를 맞았습니다. 전두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전두부 쪽에 둔기 공격을 받은 게 검시관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그리고 머리 측면 옆쪽에는 송곳 또는 드라이버 종류의 예기라고 합니다. 날카로운
그 얘기 뾰족한 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현장에서 둔기 혹은 그 얘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겠지요. 뭐 현장에서는 찾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신은 천정을 쳐다보면서 이불로 베개를 삼았고요. 주황색 반팔 상의, 검정색 아웃도어 하의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즉 말하면 요 시간대에 잠옷을 입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출복으로 입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신장은 184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신에 가장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요, 피해자 얼굴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리는 순간 바로 아마 여러분들은 영화 공공의 적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 하면 바로 뭐 그 하얀 밀가루와 범인이 입고 있던 우비가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뭐 우비는 생략됐지만 지금 사망한 피해자의 얼굴에 흰 가루를 잔뜩 뿌려놓은 겁니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어떤 성분의 하얀 가루인지 확인해 봤더니 세탁용 가루비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거를 뜨는 플라스틱 스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에 세탁실에 가가지고 그 세탁용 가루비누를 들고 와서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겁니다. 스푼을 이용해서.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리고 현장의 공격 상황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산혈흔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벽이라든지 이 벽면에 높은 위치에 그 비산혈흔, 흩뿌려진 피가 묻어 있으면 서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산혈흔이 이 바닥 부분, 아주 낮은 부분에 있다고 그러면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낮은 위치 벽에 비산혈흔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의 위치라든지 피해자의 그 당시 위치 같은 거를 파악하는 거는 비산혈흔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 경우는 지금 보니까 낮은 위치에서 공격을 받은 겁니다. 비산혈흔이 발견된 위치가 낮아요. 그렇다면 서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누워 있거나 앉은 상태에서 둔기 공격을 받았고, 둔기에 의해서 저항불능 상태가 되자 최종적으로 예기를 사용해서 측면 머리 부위를 공격하고 마무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갑이 현장에 있었는데 지갑 속에 현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져간 거죠. 이건 범인이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넌방에 있는 옷장을 뒤진 물색은 흔적이 있었고요. 역시 짐작한 대로 화장실에는 세탁용 세제통에서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문을 채취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러니까 범인은요, 세제를 통째로 들고 나가서 얼굴에다 뿌려버리고 다시 화장실로 갖다 두고 손을 씻은 겁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 이불 같은 걸로 덮어놓고 여유 있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은 범행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범행을 했어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간대에는 이 집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범행이 현장에서 느긋하게 활동했다면 이 범인은 그 현장에 누군가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면식범입니다. 이렇게 사건 성격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검했습니다. 이분 8월 16일 날 국가수 이 가톨릭의대 지역 법의관 사무소에서 이제 그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184cm에 64kg입니다. 호리호리합니다.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일혈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혈점, 바늘로 콕콕 찔른 것처럼 보이는 빨간 점, 일혈점 혹은 뭐 점출혈 이렇게도 부릅니다만은 이게 나타나는 경우는 액살, 경부압박 질식사인 경우에는 이 얼굴 쪽으로 피가 몰리면서 그 눈꺼풀 쪽에 그 혈액을 통해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의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 점출혈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경부압박 질식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 살인이 많기 때문에 부검할 때는 무작정 그 눈꺼풀부터 검사하는 거는 뭐 선순위입니다. 선순위. 이 경우도 했는데 점출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목을 졸라 살해한 건 아니다. 결국은 둔기 공격과 예기 공격으로 죽은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이마 왼쪽 편에 사람 인자형으로 좌열창, 왼쪽 편에 사람 인자형으로 찢어진 열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서너 군데 정도의 또 찢어진 좌열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자놀이, 왼쪽 관자놀이 쪽에도 함몰 돼 버렸어요, 이쪽이. 그리고 분쇄골절이 왔습니다. 이거는 뭔가 아주 둔탁한 그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함몰이 뭡니까? 뼈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부서져 가지고 분쇄골절이 온 그런 상태였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사망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인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과수에서 머리에서 두피 하출혈이 있었고 머리뼈가 함몰됐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뇌출혈이 수반됐고 결국 뇌마저 국소적으로 뇌마저 파열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사망했다. 즉 말하면 둔기 공격에 의해서 사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자, 이제 증거물 수사를 경찰이 했어요. 일단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지문 채취를 좀 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지문 채취를 왜 했냐면요. 항상 켜놓는 휴대폰을 꺼져 있는 상태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범인이 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껐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지문 채취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문 채취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고요. 자, 휴대폰 통화 내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피해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피해 남성이 사망하기 직전에 즉 8월 14일 날 06시경에 다른 여성하고 어떤 여성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여성에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8월 14일 날 아침 6시경에 이상하게 이 사람은 아침 6시경 이른 아침부터 여자들하고 전화를 자주 해요. 아까 발견해서 신고한 사람도 아침 6시경에 찾아가서 신고했잖아요. 근데 그 전날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8월 14일 날 아침 6시에 통화한 사람도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성은 아니고요. 다른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한테 전화해가지고 경찰이 확인합니다. 조 씨하고 06시경에 통화하셨죠? 통화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질문합니다. 무슨 내용의 얘기를 했습니까? 무슨 사소한 거라도 통화한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한테 다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성이 상당히 회피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여성도 이 조 씨의 내연녀입니다. 복잡합니다, 이분. 그러다 보니까 둘 간의 그 내밀한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까지 경찰에 말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경찰은 그런 부분은 빼고 당신들 둘 간의 관계 지난 어떤 사랑의 메시지 이런 거 빼고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여성이 그 전화할 당시에는 그런 거 없다고 끊었다가 잠시 뒤에 전화가 다시
그 당시 이 수사하던 수사팀장한테 걸려왔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뭡니까? 그 조씨, 우리 아저씨가 그때 나하고 통화할 때 지금 우리 집에 아들이 와가지고 자고 있다고 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씨의 아들이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아들이 우리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라고 이 여성하고 아마 통화하면서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이게 죽은 자의 딱 마지막 한마디가 사건의 성격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말을 들은 오 팀장은 이거 봐라. 그거 그냥 한순간에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순식간에 부상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오 팀장이 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이 아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 서울 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뭐 사망했다는 소리를 전해 듣고 지금 여동생 데리고 서울 가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 팀장이 아니 우리 경찰에서 당신에게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오고 있는 중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여성 내연녀 A, B 신고는 A 편의상 지금 이제 마지막 통화자 내연녀 B 이 내연녀 B가 알려줬대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알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 팀장이 물어봤어요. 14일경에 8월 14일경에 아버지한테 와서 자고 간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전화로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4일 날 아버지한테 용돈 얻으러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조사가 된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경찰은 주변 탐문 막 합니다. 어떤 주변 탐문을 하느냐? 그 아버지가 살해된 현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쭉 그 원을 그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목격자 같은 경우 뭐 이제 이런 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그런 탐문 수사를 쭉 하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월 14일 날 05시 30분경 새벽 창문에 서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 씨의 집 창문 근처를 밖에서 봤대요. 조 씨 집 창문 근처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그게 조 씨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범인 본 거죠. 왜 어떻게 봤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봤습니까 했더니 그 집 창문 앞에다가 내가 차를 댔는데요. 내 차를 빼려고 갔다가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조 씨 집 그 창문 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 씨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14일 날 05시 30분경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른바 얘기하는 생존에 있을 가능성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연녀하고 06시경에 통화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적어도 아침 6시까지는 살아 있었고 그 이후에 06시나 07시 사이에 사망한 걸로 보여집니다. 왜? 0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근했다면 또 다른 사람이 봤겠죠. 못 봤으니까. 그러면 사망 추정 시간은 8월 14일 06시에서 07시로 이렇게 확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사망 추정 시간을 정하는 게 수사에서 기본입니다. 기본. 왜 그러냐면요. 사망 추정 시간을 정해야지 그 시간대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알리바이를 깨볼 수 있잖아요. 사망 추정 시간대에 요 시간대에 당신 뭐 했습니까 하고 용의자들이 있으면 물어봐서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망 추정 시간을 특정하는 게 1번입니다. 그게 특정되고 난 이후부터 용의자들의 그 시간대의 행적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사망 추정 시간을 06시에서 07시 사이로 정했고요. 자, 이제 쭉 아들도 당연히 아들도 조씨겠죠. 23살입니다. 아들 데려다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자, 아버지한테 오게 된 경위 등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했더니 용돈이 필요해서 8월 14일 날 새벽에 청주에 살고 있답니다. 여동생하고 청주에서 버스를 타고 아버지에게 왔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현금 없어, 네 계좌로 보내줄게 라고 하면서 출근 준비를 하더라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보다 먼저 그러면 계좌로 보내주세요 하고 나는 아버지 집을 나왔습니다가 이 아들의 진술입니다. 아주 침착하고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의 말대로라면 누군가 피해자를 살해하러 왔다가 아들이 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아들 나가는 거 보고 그 이후에 조 씨를 살해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도 용의군에 놓고 지금 한 팀에서는 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요, 한 팀에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겠죠. 수사팀에서는요, 아들 조사하는 팀, 통화내역 통화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팀, 뭐 여러 팀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혼자서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아들 팀 얘기하다가 또 뭐 이제 주변인들 팀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팀에서는요, 피해자 주변에 피해자를 죽일 만한 원한이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여부를 맡은 팀이 있었어요. 그 팀도 맹렬하게 수사 활동하겠죠. 했습니다. 이 사망한 조 씨하고 통화 내역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집중적으로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대다수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조 씨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입니다. 조 씨가 돈놀이 하면서 돈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죠. 그래서 그 통화한 사람들 중에서 빈번 통화자, 자주 통화한 사람들을 15명으로 압축을 합니다. 15명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일순월이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 있겠죠. 그분들 시장으로 형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직접 대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서 보니까 범행 수법으로 볼 때 이거 힘없는 여성이나 고령자가 범행할 수는 없으니까 15명 중에서도 고령자나 여성은 빼요. 그렇게 털어낼 거 털어내고 이제 그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피해자가 전화가 꺼졌는데도 계속 전화 걸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경찰이 바짝 의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사채놀이 방식이 이분이 조금 좀 불편하게 사채를 했습니다. 자신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입금을 하고 난 다음에 전화로 입금했어요 라고 말을 안 해주면 입금한 거를 인정을 안 해줬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망한 조 씨가. 참 나쁘죠.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죠. 입금했으면 자기 통장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이 입금했으면 입금한 건데 전화 안 하면 입금한 걸로 쳐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화 입금을 했는데 이자를 입금을 했는데 이 사람 휴대폰이 꺼져갖고 안 받으니까 계속 걸은 거예요. 이분들이 또 인정 안 해줄까 봐. 결국은 그 부분에 굉장히 기대를 했던 형사들은 실망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은 하나도 용의선상에 없었습니다. 다 털어버렸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아들 부상돼 있죠. 사채 빌려간 사람들은 털었죠. 이제 남은 거 하나 또 있죠. 이분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한 내지 치정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드러난 내연녀 B에 대해서 조사를 경찰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그 여성들 둘 다 채무자입니다. 무슨 가게 같은 거 할 때 종잣돈으로 이 사람한테 사채를 빌려가고 이자를 갚는 사이였다가 내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A는 상관이 없는데 B 같은 경우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또 뭐
여러 가능성을 타진하잖아요. 머릿속에서. 야, 이거 B라는 여자의 남편이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은 이제 병으로 그 병석에 누운 지가 오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석에 누운 B 내연녀 B의 남편이 직접 와가지고 범행하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내 아내가 저 사람과 내연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아파가지고 못하지만 남을 시켜서 청부로 살해할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형사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 내연녀 B의 남편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은 왜 뽑겠습니까? 청부했으면 돈을 지불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 것 등등을 수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거로 밝혀졌고요. 이즈음에 이제 현관문에서 채취한 지문의 주인이 나왔어요. 상당히 기대를 했지만 현관문에서 채취한 그 이 지문은요, 여성 A와 B입니다. 내연녀 A와 B가 왔고 아들의 지문도 찍혀 있었습니다. 또 족적도 발견됐는데 족적은 내연녀 A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집에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드나들던 사람들이 지문이기 때문에 그 지문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죠. 이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두개골 함몰골절로 사망을 했는데 그 사용됐던 둔기를 발견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들 입장에서. 이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결국은 CCTV 수사까지 확장이 됩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사들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곳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약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CCTV를 발견해갖고 쫓아 들어가는데 공교롭게도 그건 고장이 나 있었고요. 한 700m 지점 정도의 사설 CCTV가 하나 설치된 거를 겨우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CCTV를 진짜 눈 빠지게, 형사들 말로 눈 빠지게 살펴본 결과 거기에서 아들을 발견합니다. 아들을. 이 조 씨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외에도 그 주변에서 뭐 CCTV는 한 50개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엄청나게 분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아들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14일 날, 8월 14일 날 03시경에 회색 모자티를 뒤집어 쓴 아들입니다. 아들. 이 사람이 현장 쪽으로 걸어와요. 아버지 집 쪽으로 걸어와요. 걸어오고 또 자신의 승용차를 거기다 대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집에 청주에서 버스 타고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CCTV를 지금 경사들이 50개 정도를 전부 확인하는 과정에 보니까 회색 후드티 입고 걸어가는 모습, 또 어느 CCTV에서는 승용차가 스르륵 오더니 거기서 내리는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아들이 아버지 집에 올 때 청주에서 버스 타고 왔다고 진술했던 거는 거짓말이죠. 아들은 승용차를 타고 아버지 집 근처까지 와서, 아버지 집 근처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좀 되도록 먼 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걸어서 들어온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들이 바로 아들한테 추궁하죠. 아니, 왜 거짓말해? CCTV 지금 분석해 보니까 당신 버스 타고 온 게 아니고 승용차 타고 와가지고 먼 곳에다 세우고 아버지 집까지 걸어서 들어오는구만. 이거는 형사들이 다분히 의심을 하고 추궁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요, 아버지가 혹시 보고 돈도 없는 놈이 차를 몰고 다닌다고 막 혼낼까 봐 일부러 차 멀찌감치 세우고 제가 걸어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차 실망을 했어요. 형사들이. 그렇지만 그 CCTV가 뭐 순식간에 분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와중에도 계속 CCTV를 분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분석 과정에서 앗소리 나는 게 또 한 장면이 나와요. 아들이
이제는 집에서 나오는 장면,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가는 장면이죠.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버지 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은 먼저 나왔겠죠. 그거 가지고 추궁하고 있는데 추후 분석에는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차 쪽으로 가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아들이 메고 있지 않은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아들이 들어갈 때는 가방을 메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나올 때는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는 가방을 이렇게 가로로 딱 메고 나오는데, 자, 그러면 가방을 지금 메고 있다는 것도 이상해요. 없던 게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형사들이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형사들은 가방 같은 거, 이 짐 같은 거를 그 화면을 통해서 볼 때도요, 가방의 처짐 현상을 봅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이 이 끈을 바짝 당기면서 밑으로 축 처졌다면 그 가방 속에는 무거운 물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집중한 겁니다, 형사들은. 바로 아들한테 얘기했죠. 이 가방 뭐예요? 들어갈 때 가방 없었잖아요. 근데 왜 가방을 메고 있어요? 아들 또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가방이요? 아버지가요, 저한테 사내놈이 말이야, 운동 좀 해, 운동 좀. 이러면서 집에 있던 아령을 가방에 담아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방에 아령을 넣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형사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범행도구는 아령이다. 바로 물어봤습니다. 아령 어딨냐? 그거 제 차 트렁크에 있는데요. 이 수사팀은요,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청주로 날아갑니다. 청주로 가서 그 아령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그 가방 같은 경우도 가짜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건 내연녀 B의 것이었습니다. 내연녀 B의 것. 자, 근데 이제 아들 말대로라면 새벽에 갑자기 찾아온 아들한테 아버지가 운동하라고 그러면서 3kg 아령 2개를 내연녀 가방에 넣어서 주었다? 이게 잘 상식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은 무작정 하여튼 청주로 보내서 빨리 차 트렁크에서 아령 꺼내 보려고 그래요. 왜? 아령에 혹시 피 같은 거 혈흔 묻어 있을까 봐. 보냈고 지금 아들을 신문하는 형사는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래, 아령 찾으러 가라고 그 다른 형사 보내고 계속 아들을 상대로 진술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세히 봤더니 아들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예요. 엄지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깁스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도 이 형사가 놓치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격 과정에 본인도 꼭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상처를 보는 순간 형사는 의심스러워서 공격 과정에 생긴 거라고 판단했겠죠. 그래서 그 상처 어디서 생긴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거요, 아주 태어납니다. 제가요, 음성 휴게소에서 차량문에 찍혀가지고 이 골절이 왔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다른 팀 보냅니다. 바로 형사들. 음성 휴게소로 날아갑니다. 가가지고 음성 휴게소에 있는 CCTV 다 갑니다. 다 확인합니다. CCTV 어디에서도 이 손가락 다쳐갖고 팔딱팔딱 뛰는 모습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성 휴게소 그쪽 관계자들, 그 대상자들, 또 거기에는 차 넘버가 다 찍혀 있잖아요. 아들의 차가 세워져 있던 그 주변에 세웠던 차들의 주인도 다 찾았어요, 형사들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간대에 내린 사람들로 하여금 저 차 문 열다가 돈 다쳐가지고 손 부러져서 펄떡펄떡 뛰던 사람 혹시 본 적 있냐? 이런 탐문까지 다 했습니다, 형사들이. 이 형사들 수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나온 CCTV도 없었고요. 그런 장면을 본 그 차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들이 음성 휴게소에서 문 열다가 손 부러졌다 하는 얘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깁스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게 차량 문을 열다가 골절이 왔는지 의사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또 쫓아갑니다. 청주 의사한테.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 인적사항을 주면서 그 진료 차트를 좀 확인하면서 물어봅니다. 이거 차량문에 골절됐다고 하는데
그때 차량문에 골절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환자가 왔던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내원 당시에 본인이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손가락에 골절이 온 거를 지금 형사들한테 어떤 이유에서건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청주로 가서 그 차량의 트렁크를 열은 형사들이 아령을 발견했습니다. 아령을 발견해가지고 이때 기대 만땅이었습니다. 아령에서 혈흔 반응, 아버지의 혈흔 반응만 나오면 이 사건은 끝입니다. 그런데 혈흔 반응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내용이지만 아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그 집에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령을 깨끗이 씻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 형사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 있게 트렁크에 아령이 있어야라고 말하는 순간 얘가 만약 범인이라면 아령으로 범행했다면 아령 깨끗이 씻었겠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혈흔 반응 전혀 안 나올 걸 예상하고 마음 놓고 트렁크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역시 그 예상대로 아령에서는 혈흔 반응이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들은 여러모로 지금 그 범인으로 자꾸 지금 압축되고 있는 그런 수사 그 진행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아들의 휴대폰 수사를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임의로 제출을 받아서 분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털 사이트 어떤 검색을 했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포털 사이트 검색했던 거, 최근에 검색했던 거는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를 삭제할지는 몰라도요, 포털 사이트하고 연결된 구글 검색 기록은 미처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키워드를 경찰이 찾았는데요, 황당합니다. 그 키워드는 존속 살해, 피를 지우는 방법, DNA, 과학 수사 였습니다. 이쯤 되면 감 잡히시죠? 그리고 8월 19일 날 국립과학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찰이 아들 용의자로 보는 순간 아들의 옷까지, 당일날 입었던 옷, 그다음에 당일날 신었던 신발, 이거를 임의 제출을 받아가 국과수에 감정을 했거든요. 왜? 범행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이라도 튀었다면 거기서 아버지의 그 혈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결국 봤더니 아들의 신발에서 피해자 아버지의 유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쯤 되면 과학 수사로도 아들이 범인인 것이죠. 8월 19일 날 이제 청주로 집 근처로 가가지고 형사들이 검거 활동을 벌이다가 결국 그 집 근처 PC방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아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와 동시에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는 신문 기법을 사용했죠. 그때가 02시 30분인데요. 금목걸이 어쨌냐? 바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죽였냐? 뭐 이런 거보다도요, 아버지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어쨌냐? 이 말 한마디로 딱 접근해 들어간 겁니다. 숨이 턱 먹어질 정도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얘기했대요. 야, 이제 국과수 감정 결과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금목걸이하고 팔찌는 합치면 25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그쯤 되니까 뭐 죽였나 안 죽였나 그거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금목걸이하고 금팔찌 처분한 것만 어디다 뒀는지만 나와도 이건 죽였다는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한 겁니다. 부담스럽게 죽였냐 안 죽였냐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랬더니 자, 국과수 감정 결과 다 나왔고 금목걸이하고 팔찌 어디서 빨리 얘기해. 그랬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주겠다 소리는 안 해요. 내가 갖고 있다가 처음 경찰서 가가지고 참고인 조사 마치고 청주 집으로 가서 그날 비닐봉지에다 그걸 싸가지고 동네에 있는 빌라 마당 텃밭에다가 버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바로 현장에 가가지고 비닐봉지에 쌓인 아버지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수거합니다.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전모를 좀 살펴보면요, 이 아들은 2012년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다고 해요. 이 아들이 8월 14일 날 새벽, 그러니까 03시경입니다.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서울로 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오고요. 왜 왔냐면요,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뭐 야영을 가기로 했었대요. 한 인당 한 20만 원씩 객출하기로 했다는데 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 집에 가서 훔치려고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자식한테 돈도 안 주는 사람이라 생활비 이외에는. 그래서 8월 14일 날 03시에 애초부터 아버지 잠자고 있을 때 이 아버지가 한번 잠들으면 뭐 다 떠내려가도 모른대요. 아버지의 습성을 알아요. 잠 습성을. 그러니까 아버지 잠잘 때 가서 훔쳐오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8월 14일 날 03시경에 청주에서 차를 끌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까 CCTV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때 훔치기로 작정했다는 말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를 가해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생각했다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갔겠죠. 근데 이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아령을 사용해서 아버지를 공격했으니까 미리 아버지를 공격해서 돈을 뺏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강도의 고의성은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몰래 이제 들어가면 돼.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그 현관 열쇠, 여는 열쇠를 하나 줬어요. 당연히 그걸로 열릴 걸로 알고 들어갔어요. 요거 열고 싹 들어가서 한 번 잠들으면 못 일어나는 우리 아버지 돈이나 싹 훔쳐와야지 하고 문 열고 들어간 거. 근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 열쇠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 아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K3라는 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펑펑 쓰다 보니까 각종 사채로 빚이 한 2,800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돈 그냥 마음 놓고 왕창 훔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회색 그 후드티하고 입고 트레이닝복 입고 CCTV에 대비해서 뒤집어 쓰고, 또 알리바이, 이게 교활한 부분이 여기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알리바이를 위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한다는 거 다 알아요, 얘들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휴대폰은 청주 번화가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밑에다가 자기 휴대폰은 거기다 감춰요. 그러면 경찰이 위치 추적하면 맨날 거기서 뜨잖아요, 청주에서. 그렇게 아주 교활하게 그런 짓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도요, 절도범으로 위장하려고 일부러 담을 넣습니다. 담을 넣어가지고 이제 열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관을 열리는데 바꾸는 바람에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들이 문을 두들겼어요. 그냥 돌아갔어야지 되는 건데 두들겼습니다. 안에서 아버지가 깼어요. 너 깜짝 놀래가지고 이 새벽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놀래서 물어보면서 너 사고 쳤냐? 당연하죠. 그때 이 아들이 용돈이 필요해서 왔어요 얘기하니까, 이놈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 이러면서 잔뜩 꾸지람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돈 없어. 아침에 날 새면 네 은행 계좌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때 이 범인 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여동생이 본의 아니게 임신을 하게 됐대요. 그런 부분도 아버지한테 말할 겸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워낙에 무서워서 선뜻 말을 못하고
아령이 떨어져 있길래 그걸 주워가지고 창가에서 서성거리면서 들고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안 가? 빨리 가. 그러길래 사실 아버지 여동생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화를 내면서 인마 너 여동생 하나도 제대로 간수 못해? 그러면서 뒤통수를 때리고 옷을 막 입으면서 당장 너도 저 따라 나서 청주로 가서 내 그냥 안 놔둘 거야. 그 딸 얘기하는 거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대 5대를 마구 때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때 자기는 들고 있던 아령 이게 들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순간적으로 격분해 가지고 그 아령으로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들의 범인의 진술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마구 때렸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그때부터 재차 가격하고 결국 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살해를 했다 치자. 그러면 아버지 얼굴에다가 가루비누는 왜 갖다 뿌린 거냐? 냄새가 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그래서 에어컨도 켜고요. 선풍기도 제가 킨 겁니다. 최초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역시 예상한 대로 공격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이 골절된 게 맞고요. 또 아버지 얼굴에다가 이불을 덮어 씌웠잖아요. 이건 면식범의 고유한 특성이기도 한데요. 결국 아버지가 무섭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불을 얼굴에 덮었다라고 진술했고요. 역시 예상한 대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아령하고 아버지를 공격하면서 자신한테 튄 혈흔을 깨끗이 씻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집안을 막 뒤섞어 놓고 아버지 집에서 귀금속과 현금 합쳐가지고 약 500만 원 정도를 훔쳐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고요. 뭐 그렇게 해놓고도 8월 15일 날 사망하고 어찌됐건 유가족한테 얘기해가지고 장례 치를 때 8월 18일 날 청계산 화장터에서 화장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이 아들은 상주 노릇을 열심히 하고요. 경찰은 그 노릇이 끝나자 8월 19일 날 그 다음 날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을. 그 정도 장례 치를 시간은 경찰이 줬었고요. 그때도 이 장례식 관계자 진술을 경찰이 들었는데요. 발인할 당시에 이 아들이 검은색 정장에 아주 초췌한 기색으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런 그 진술이 있었고요. 이 아들은요. 형량이 얼마나 나왔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형법상 존속살해는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 감경처벌이 아니라 존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아령으로 살해할 정도가 되면 이거는 뭐 적어도 무기징역 나오는 거 아니야? 예전 같으면 사형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달에 항소심까지 이제 항소심으로 정리를 할게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아들에게 징역 10년 줬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적지요. 이 아들 10년 형량 준 거는 뭐 국내에 나오는 기록이나 언론 보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담당 수사관을 좀 어렵게 찾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작이 된 게 뭐였냐면요. 우발범행입니다.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하려는 고의성은 없었는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고 있던 아령으로 우발적으로 아버지를 공격해서 살해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해 준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얘가 아버지 집에 갈 때 이미 자기 휴대폰을 청주 인형 뽑기 기계 밑에다 이렇게 두고 갈 정도면, 위치 추적도 못하게 하려고 두고 갈 정도면 사실은 계획범행이거든요. 그러나 살인하려고 하는 계획범행은 아니었던 거죠. 절도의 계획범행으로 본 거고요. 그거는 아마 아버지를 살해한 부분은
살해 고의성이 발현된 거는 우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징역 10년을 준 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결국 2014년도에 징역 10년 받았으면 이미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순간 출소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강의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아들이 평생 동안 한 번 지은 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폐륜 범죄를 저질렀어요. 천륜을 거역한 거예요. 평생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잘못한 많지 사회에 기여하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사건은 서울 강동경찰서 강력 6팀 오후근 팀장 외 여러 명의 형사들이 정말 열심히 체계적으로 수사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결했던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 팀장이 이 아들에 대해서 뭐 추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있기는 해요. 뭐 인성은 그닥 나빠 보이진 않았다. 뭐 작정하고 아버지 죽이려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였다. 뭐 우발적으로 돈 안 준다고 꾸지람을 하고 그러니까 뭐 옆에 들고 있던 아령으로 공격을 한 것 같기도 하다. 물론 어떤 변명도 나쁘다라고 인터뷰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폐륜 범죄로 서울 천호동 아령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와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